이제 스펙트럼 분석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 오신 목적이 아마 스펙트럼 분석기가 뭔지가 궁금해서 이제 오셨을 건데요.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제 무선 신호를 계측하는 장비예요. 네, 분석하거나 계측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계측기 하면 오실로스코프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시간,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그 전압, 뭐 전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X축이 주파수축이라는 거.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천천히 한번 보실 겁니다. 뭐 오늘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드린 이유는요. 이 계측기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쓰셔야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고가이다 보니까 잘 다뤄야 되는 그리고 실제 내가 원하는 신호를 잘 측정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분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무선 신호를 측정하거나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하드웨어 개발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노이즈들이 잘 이제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노이즈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분석을 할 때 EMC라고 해요. EMC 계측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부수적인 장비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단독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신호 발생기가 있어야 되고요. 신호를 생성하는 장비. 그다음에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DUT 원하는 측정 장비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호 발생을 할 땐 펑션 제너레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발생기가 있는데 펑션 제너레이터라면 이제 함수 발생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주파 주로 100MHz 정도까지 지원을 할 거예요. 네, 그 밑에 주파수 대역부터 정연파 어떤 일정한 파형 형태의 사인파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사인파들이겠죠. 삼각파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톱니파는 이런 형태의 파형, 펄스파는 이렇게 그리고 이미파형 발생기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발생시키는 장비가 우린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하고요.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고주파, RF 주파수 주로 보면은 20MHz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밑에 것들도 이제 발생을 시키긴 합니다만 주로 펑션 제너레이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백 메가헤르츠부터 발생시키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무선 쪽에서는요. 그 다음에 AM 신호, 앰플리튜드, FM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그 변조 신호들 있죠. 변조 신호를 생성을 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CDMA 신호, 즉 신호 발생기는 그냥 단순히 컨티뉴어스 웨이브 정연파를 넣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변조를 걸어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장비가 이렇게 되게 많죠. 뭐 파워메터 측정 있고 노이즈 피겨메터, 뭐 주파수 카운터,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뭐 변조 분석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기. 근데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가 몇 가지 계측기 역할도 같이 해요. 여기서는 지금 파워메타 정도가 되겠네요. 파워메타. 그다음에 예, 주파수 카운터. 요 정도가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있네요. 모듈레이션 분석기도 예, 가격이 고가가 되긴 하겠지만 예,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호 측정에는요. 전력 레벨을 측정하는 것. 그다음에 노이즈 피겨나 이득 같은 거는 이제 그 노이즈 피겨 메타에서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측정
스펙트럼, 주파수의 분포를 측정하는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나머지 것들은 다른 형태로 계측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표현이 되는데, 스펙트럼 분석기, 벡터 시그널 어넬라이저, 시그널 어넬라이저, 이렇게 되는데, 좀 차이점이 뭐냐?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제 주파수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크기만을 표시를 해요. 그냥 앰플리튜드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즈는 모듈레이션 되는 신호들. 근데 모듈레이션 되는 신호들은 크기와 방향을 갖거든요. 크기와 위상이죠, 정확하게는. 예. 크기와 위상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것들을 이제 오롯이 다 측정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고요. 그다음에 채널 내 EV임인데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인데 요거는 뭐 여기서는 생략을 좀 할게요. 예. 에러 벡터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오율 특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저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저를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 장비도 있고요. 같이 포함한 장비도 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할 때는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그널 뭐 제너레이터라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연파로 보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하나의 신호를 쏘기도 하고 수입하는 신호들을 쏠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이제 여러 변형된 형태를 좀 쏴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모듈레이션을 걸어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FM 신호, 그다음에 QAM 신호, 디지털 변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CDMA 신호 이런 것들, 뭐 기타 뭐 FDMA, OFDM 신호들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실어서 보내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런 신호들을. 그러면 시그널 어널라이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신호의 퀄리티예요. 변조 신호를 받을 때는요. 대부분. 그 다음에 CDMA 같은 경우 전력 레벨. 그 채널 전력, 한 채널에 점유하고 있는 채널 전력 이제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뭐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뭐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주파수의 분포라고 표현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 주파수의 분포를 우리가 이해를 알 수 있다. 계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주파수하고 시간 영역이 이렇게 관계인데요. 시간 영역에서 우리는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이런 식으로 어떤 주파수들이 정연파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필요의 변환을 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신호원으로 하나씩 분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필요의 변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변환을 상호간에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필요의 변환하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주파수 영역을 또 역필요의 변환을 해보면은 시간 영역에서의 그 타영의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을 측정할 때는 오실로스코프,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할 때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을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좀 세밀한 형태의 그 관계표인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 전체 주파수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분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 하나 드리고요. 요거를 낮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실제 낮은 주파수인지 높은 주파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주파수가 읽히게 된다면 알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필요의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낮은 주파수,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필요의 변환하면 위에 분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주파수 성분을 알려면은 이 필요의 변환을 거쳐야 되는데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개의 신호가 껴 있어요. 낮은 주파수하고 높은 주파수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시간 영역에서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퓨리에 변환을 해서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짝대기처럼 신호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신호들이 중첩이 된단 말이죠. 중첩이. 이제 신호 자체. 그래서 요 세컨 하모닉 같은 거, 요런 하모닉 같은 성분들이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신호의 퀄리티를 망가뜨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내포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펀더멘탈 신호, 이 세컨 하모닉 신호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신호 있고 세컨 하모닉 있고 서드 하모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모닉 성분들은 원래 지수함수적으로 감소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론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컨 하모닉 레벨이 커진다고 하면은 이 신호의 퀄리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컨 하모닉이 이렇게 이제 분포를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필터링을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측정한 신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즉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주파수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X축이 주파수 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실 수는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지터나 페이지 노이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터나 페이지 노이즈. 뭐 떨림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떨림도 이 시간 영역에서의 떨림인 거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주파수가 달라지는 현상인 거거든요. 내가 뭐 1기가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1기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간씩 움직임이 발생을 해서 나타난다 하면은 주파수들이 좀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페이지 노이즈 혹은 지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좀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뭐 여기서는 일단 주파수 변조라고 했는데 주파수의 변조라고 하면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계속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계속 변화를 주는 것.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를 줘서 여기에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과정이 FM 과정이거든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요걸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의 주파수들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레벨을 측정을 하게 되면 펄스는요, 이 펄스는 여러 개의 주파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주파 성분이 뜨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펙트럼 분석기 종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데스크탑, 그다음에 뭐 핸드헬드 타입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내부의 구조는 이와 같이 이제 그 시스템 구성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올 건데 간단하게 그때 한번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펙트럼 분석기 용도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는 앰플리튜드, 예, 레벨을 파워 레벨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주파수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신호의 주파수 레벨 대역폭을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 잡음 전력 SNB 시그널 투 노이즈 시그널 투 노이즈 요걸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 IMD라고 하는데요.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펀더멘탈 신호가 있으면 그 옆에 뭐 예를 들면 이동통신에서 3차 IMD라고 하거든요. 그 옆에서 이렇게 주파수들이 계속 내는데요. 그 두 개의 주파수가 서로 상호 이렇게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있고요. 이제 고조파는 이제 스프리어스라고 하는데 내 신호 이외에 원치 않는 신호들을 측정을 해요. 노이즈 레벨이나 어떤 노이즈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변조도나 FM 편의. 편의는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주파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게 나오지 않는 현상들을 이제 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스프리어스 에미션이고요. 그다음에 송수신기나 증폭기의 증폭도, 앰플리튜드 레벨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필터의 대역폭도 측정을 해볼 수 있다. 요건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원래 원신호를 측정을 한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이동통신 신호 2GHz의 신호를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트워크 분석기로 실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형태의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스펙트럼 분석기로도 실제 파워를 집어넣어서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실제 파워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리얼타임 방식 해가지고 병렬로 신호들을 쭉 추출을 해서 FFT를 돌려서 FFT는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의 약어예요. 퓨리의 변환인 거죠. 그래서 실시간 분석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구조가 이제 헤테로다인 구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최신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입력 신호를 집어넣는 거죠. 입력 신호를 집어넣고 감쇄기에서 이게 이제 감쇄기가 있어요. 감쇄기를 거쳐서 혼합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앰프를 거치고 이제 IF 앰프라고 하는데 뭐 송수신 방식을 이렇게 할 때 그 두 개를 혼합하게 되면 중간 주파수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요. 혼합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1기가 1.5기가 1.5기가 이렇게 두 가지의 신호를 혼합을 하게 되면 2.5기가의 신호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5기가의 신호가 하나 나와요. 통상적으로 0.5기가 낮은 주파수가 이제 되게 될 건데 IF 주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 주파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신호 레벨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낮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올리거나 혹은 바이패스 시키거나 하는 용도. 그래서 앰프가 필요하고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필터를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를 디텍션하고 필터를 거쳐서 이제 비디오 필터를 거친다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ADC 신호 처리를 거쳐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쪽에 이제 이 로컬 신호들을 계속 컨트롤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 계속 끄집어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그래서 이제 확장된 구조라고 해갖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위핑을 할 수 있게끔 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터도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래머블하게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 필터의 대역폭 자체를 계속 바꿔가지고 원하는 신호만 지나갈 수 있게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줘서 예, 할 수 있는 필터가 존재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이 스펙트럼 분석기도 규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스펙트럼 분석기 규격이라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펙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스펙트럼 분석기도 그 스펙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RF 회로 스펙과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걸 여러분들 살 때 이제 구매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파수 범위가 얼마인가? 이거로 뭐 100기가까지 쓰면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격이 고가다. 즉, 이 분석기 규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적절한, 본인께서 고객사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가격도 맞아야 되고, 성능도 맞아야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규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원하는 규격을 주파수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에큐레시 이 부분인데요. 그 에큐레시가 당연히 틀어지면은 안 되겠죠. 두 가지 형태의 정확도를 보는데요. 하나는 주파수, 정확하게 프리퀀시가 어디인가. 1기가면 1기가에 육박하는 주파수를 읽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파워 레벨이에요. 파워 레벨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겠죠. 10dBm을 출력을 하면 그걸 읽어내는 과정이 10dBm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능. 이게 왜 분해능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노이즈 신호에 쌓여서 들어온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가 신호라고 한다면 이걸 얼마나 잘 분해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호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최소로 측정할 수 있는 전력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도, 디스토션인데 세컨 하모닉, 뭐 서드 하모닉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는가? 요거는 뭐 근데 그냥 참고하셔도 될 포인트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동적 범위는 뭐냐면은요. 그 최대로 수신할 수 있는 거 하고요. 최소로 수신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의 범위의 레인지를 최대로 수신할 수 있는 레벨과 최소로 수신할 수 있는 레벨의 범위를 우리는 동적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팬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서 얼마의 대역폭으로 확인을 해보는, 이제 주파수를 확인을 해보겠는가? 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범위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측정하려는 주파수하고 이제 그 하모닉 성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메인 주파수의 10배, 1기가면은 10기가까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적절하게 선정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펀더멘탈 주파수의 한 3배,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배. 근데 뭐 20기가에서 3배는 상당히 고가예요. 근데 20기가에서 세컨 하모니까지 봐야 된단 말이죠.
20기가, 40기가, 60기가는 최소 봐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높은 주파수에서는 또 다른 테크닉이 좀 존재를 하는데, 방법론적으로는 다운 컨버터라는 걸 또 써요. 뭐 지금 그냥 참고만 얘기 드리면요. 다운 컨버터라고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서 사용을 할 때 주파수를 좀 낮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정확도 부분인데 여기서 주파수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내부 시스템 중에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저런 정확도 부분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튼 간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저런 거 있어요. 그 오래되거나 하면은 요 부분이 틀어져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장비, 오래 사용을 할수록 이런 애큐레이시 부분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캘리브레이션 관찰을 해야 돼요. 캘리브레이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해능이 뭐냐 하면은요. 분해능은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요 주파수 대역폭, IF 주파수 대역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뭐, 좁은 신호 하나만 통과를 하겠죠.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원래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 RBW,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줄여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신호로 보여서 외부, 여기 옆에 노이즈가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RBW를 줄여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 RBW를 줄였을 때 효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노이즈 레벨 변화는 이렇게 이제 이전 거하고 새 거, 현재 거 이렇게 비율로 로그를 취하면은 노이즈 레벨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kg로 했을 때, 10kg로 했을 때, 100kg로 RBW 이건 설정하는 파라미터 값이에요. 저기 눌러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계측기 상에서. 그래서 요 뭐야 요 부분 요 부분 보면 어때요? 지금 RBW를 낮추니까 굉장히 신호가 샤프하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예,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RBW 조정이 되게 중요하다. 단, 문제는 뭐냐면요. RBW를 낮게 설정을 1kg로 만약에 설정하면은 이 수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저거를 서칭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게 되게 힘들죠. 확인하기가.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호 레벨 이제 감쇄 값이 증가할수록 SMB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노이즈 레벨인데 여기 잘 검출을 해야 되겠죠. 요걸 얼마나 잘 검출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 이제 이게 이 레벨 자체가 너무 낮으면 방법을 좀 써야 돼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외부에 저잡음 증폭기를 사용을 해서라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게 한 130dB 정도, 2, 30dB 정도인데요. 근데 그 GPS 신호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저잡음 증폭기를 달아서 저 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곡인데요. 일단은 왜곡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도 왜곡이 있는데
믹서에서도 왜곡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스펙트럼 분석기 내부의 문제인데요. 이게 발생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2차하고 3차 주파수들이거든요. 2차, 3차.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쇄가 돼야 맞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합니다. 고주파 왜곡 아니면 서프레이션, 하모닉 서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레벨 자체가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예, 최대한 낮으면 좋은 거죠. 낮다는 얘기는요. 이 펀더멘탈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하고 차이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는요. 이렇게 최대로 입력되는 범위하고 최대로 수신되는 레벨하고 최소로 수신되는 범위 요 부분의 사이를 우리는 동적 범위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레벨도 이제 우리 스펙트럼 분석기 구매를 하실 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스팬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한, 한 눈금이 지금 20메가, 한 눈금이 20메가, 지금 10개의 눈금이거든요. 그래서 200메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팬. 근데 이 스팬을 너무 넓게 가져가면은 정확하게 이 레벨을 볼 수가 없어요. 예, 레벨이 좀 두리뭉실하게 보이거든요. 저 레벨을 줄여야 돼요. 통상적으로 뭐, 1메가 언더로 쓰시게 되면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보이고 정확하게 어떤 주파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EMC 측정에서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없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되는 신호들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스팬을 줄여서 확인을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RBW하고 VBW인데요. 이 RBW를 조정하면 VBW가 이게 비디오 밴드위스예요. 그래서 비디오 밴드위스도 10대 1로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1 이런 식으로 같이 동시에 조절이 되니까 굳이 따로 할 일, 뭐, 필요하시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로 하실 일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RBW를 줄여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커들이 쭉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마커가 있을 거니까, 이게 마커 딱 찍고, 델타 마커 찍어가지고, 옆에 어떤 주파수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을 조금 해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계측기를 눌러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밴드위스를 10kHz 할 때는 노이즈가 막 나타나잖아요. 요게 이제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11주로 줄여버리니까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늦게 디스플레이가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테뉴에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 어테뉴에이터 기능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측정이다 보니까 측정 장비를 만지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이제 아로니아사의 프로덕트 라인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핸드헬드 타입. 옛날이랑은 또 틀리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아로니아사가 핸드헬드 타입을 휴대용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입 기능밖에 없어가지고 리얼타임이 동작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신호 캡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들을 또 아쉽게도 단종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휴대용 분석기는 외부에 들고 다니면서 찾기가 되게 편하기는 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이제 휴대용 타입으로 가지고 지금 하고요. 요거는 아마 야외용입니다. 야외용. 그 다음에 요거는 네트워크 연결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킹을 시켜갖고요. 내가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론 디텍션 시스템에 요건 이제 밀리터리 요 부분은 밀리터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가진 형태의 스펙트럼 분석기이고요. 요 커맨드 센터는요, 그 드론 디텍션 시스템,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새는 이제 아로니아사가 상당히 기능을 많이 구현을 해놔가지고 그것들을 다 소프트웨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되게 성능도 되게 좋게 만들어 놨고 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무난하고 가격이 기존 메이저 회사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메리트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주파수 레인지는 지금까지 뭐 나와 있는 범위가 여기 이제 한 100기가까지는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스펙트럼 분석기 100기가까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 대략 18기가 선까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8기가 선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헬드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에코, 뭐 5G, 엑스플로러.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T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TX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격은 좀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존 그 메이저 회사 대비 가격은 싸다. 그리고 리얼타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리얼타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 메이저 회사 거는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리얼타임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리얼타임을 뭐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옵션 기능이 좀 있어서. 가격은 좀 다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요게 그래 데스크탑 형태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PC랑 연결하시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형 단말기, 특수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밀리터리 이 상에서 많이 쓰이고요. 드론 시스템에서 쓰이고 야외 모니터링,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할 때 요 이제 그 장비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C 이 사이트 이제 주변에 어떤 이제 그 주파수 성분들이 유입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응용 분야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EMC는 이렇게 이제 핸드헬드형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섭외용 패키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9kg에서부터 8기가, 10메가에서부터 8기가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기타 많은 이제 그뭐 장비들,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뭐 필요한 장비들은 조금 몇 가지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랑 문의하면서 이제 풀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로니아사의 대리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시는데 유용하시리라 보입니다. 예, 오늘 뭐 스펙트럼 분석기 세미나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열을 이야기를 드려서요. 요 정도는 최소 이해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주신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뭐 특히 뭐 이렇게 딱 와닿는 것들은 없어서 그냥 활용 방법 이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셔가지고. 근데 EMC 측정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이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응용 분야가 EMC 측정하고 스펙트럼 분석, 야외에서 주파수 모니터링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는 아로니아사가 상당히 탁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방향 탐지, 이런 것들도 아로니아사가 조금 선두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저와 이야기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장비 선정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뭐 다른 것들은 없고 EMC 측정에서는 저가형 장비로 구성하기에 참 좋은 장비다. 그래서 한 1,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가형. 그래서 뭐 합리적이죠. 다른 거인데 2배에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한 번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예, 보시고요.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